다양한 건설이 모여있는 곳, 여러분의 썰에 맞춰 어디로든 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건설의 시대를 담은 특별한 도서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건설 파트너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 신원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건설적인 건설 이야기를 함께할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셨는데요.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사실 음악사에서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까? 한국 락의 역사를 이분이 직접 건설하셨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락의 전설 김종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서 씨가 뭐 전설적인 대한민국의 락 보컬리스트고 저 이제 음악을 가지고 이제 평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직접 만나기 전부터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또 사실 김종서 씨는 가수 이전에 대한민국 그 남성 펌의 어떤 역사의 산지입니다. 30여 년 전부터 이 긴 머리에 그 커버 머리, 남성들이 미용실을 다니지 않던 시절부터 파마 머리의 어떤 파마머리에 역사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다. 올해로 데뷔 39년 차 하십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벌써. 진짜 39년 차시면 공연 횟수만 해도 3,000회 넘지 않을까 싶어요. 와. 이게 전국에 다니면서 공연장을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공연장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따라 다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공연장마다의 좀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이 지방과 서울과 이 근교권, 차이가 예, 예, 되게 그렇죠, 많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방 공연이 하기로 이제 돼 있는데 거기 안 오시고 서울에서 할 때 이제 오겠다. 진짜? 그 정도로 이제 예전에는 편차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굉장히 성의 평준화돼가지고 훌륭해졌죠. 과거에는 지방에 이제 소위 공연 전문 그 공간이 없어서 네. 조금 열악하던 시대에 네, 맞아요. 가보면 약간 학교 강당 같은 데서 이렇게 스피커 몇 개 붙여놓고 배드민턴 치는 데서 하고 맞아요. 배드민턴장에서 사과 박스 하나 올려놓고 그 정도는 아니고 뭐야? 뭘 보셨나요? 장윤정 거짓말한 거야? 이러지 마세요. 여짤만 아 근데 그 장르 따라 좀 다른데 맞아요. 아 그렇죠. 아 트로트는 맞아. 대중 친화적인 장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정말로 무대 같지도 않은 무대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공연장 이야기로 이렇게 건설의 시대 시작을 해봤는데 공연장이라는 공간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음악도 즐기고 또 맞아요.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공간인데 그만큼 오늘 건설 이야기가 나눌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어떤 특수한 건설물이나 시설물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건설 기술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공연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 건물에서나 그냥 음악 틀어놓고 뭐 연주를 한다고 해서 거기가 다 공연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죠. 네, 공연장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뭐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벽에 부딪혀서 울리는 반사음 또는 이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잔향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리버브 얘기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이게 공연장의 음향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클래식 음악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1.8초에서 2.2초. 1.8. 오. 네, 그리고 연극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1초 이하. 이렇게 설계가 돼요. 우와. 네,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2초로 설계가 됐대요. 평균에 맞췄군요. 1.8에서 맞아요. 2.2니까 클래식이.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에는 공연에서 이제 그 인조적으로 그 이펙트를 써가지고 잔향을 일부러 만들죠.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야외 공연장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사운드가 바깥으로 흘러나가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피커 뒤쪽 스피커에다 약간 딜레이를 걸어가지고 네. 앞에서 나오는 스피커보다 시간을 조금 늦게 나오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마치 벽에 부딪혀서 이제 반사음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예, 그렇게 세팅을 해요. 저는 뭐 세션과 가수의 실력만으로 공연을 채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건설이 공연을 완성하는데 한몫 차지하는구나라는 거를 또 배웁니다. 근데 실내만 하는 게 아니고 야외 공연 엄청 큰 데도 있잖아요. 뭐 김대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가 빠져나가는 네. 그런 공간에서도 공연 많이 하셨죠?
야외 공연장에서도 많이 여름엔 특히 이제 락페 같은 건 다 거의 다 야외 공연장이죠. 락페는 다 야외고. 네. 해외에서 손꼽을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웸블리 구장.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9만 명 수용할 수 있고. 아 웸블리가 9만 9만 명이 명. 들어가요? 그리고 유럽 그 대중문화의 심장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퀸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예, 예. 유명하죠. 퀸뿐만 아니라 뭐 마이클 잭슨, 그렇죠. 뭐 비욘세, 에드 시런, 음.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우리의 BTS, 블랙핑크. 와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 단독 공연을 올렸다 그러면은 이미 세계적인 스타라는 방증이죠. 자랑스럽다. 근데 이 런던에 웸블리가 있다라면 우리나라에도 이 웸블리에 맞먹을 만한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예요, 어디? 그게 바로 올림픽 주 경기장. 아 잠실에 있는 거. 네, 그렇죠. 그 맞네요. 네, 그렇죠. 야 전광판에 이렇게 프로그램 이러면 크게 띄워놔도 되는 거예요? 경기장 한복판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도 많은 분들 콘서트 하셨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조용필 씨, 뭐 이문세 씨, 아이유, BTS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브루노 마스의 공연이 가장 유명했고 마이클 잭슨이 왔을 때도 했고요. 여기에요. 또 엘튼 존이 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날 비가 살살 내렸는데 야외 공연장에서도 불구하고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관객들이 엘튼 존의 그 공연을 즐겼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석 수가 약 7만석 정도 된다고 하는데 스탠딩하고 이제 임시 좌석을 만들면 약 10만 명까지도 이제 수용이 가능하다. 스탠딩석까지 하면. 네. 저 어마어마한 공연에 서보신 분이 계십니다. 네. 아 이제 난 누구의 그중. 아니 사실 저도 그 한 번 무슨 방송 때문에 한번 서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둘러서 서 있으니까 그 압도되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노래를 한다? 어떤 기분이셨어요? 이게 그 내일은 늦으리라는 콘서트가 있었어요. 아, 네, 기억나요. 그때 겨울비 딱 이제 막 이렇게 스멀스멀 이제 인기 올라올 무렵이었어요. 근데 그 확인할 바가 없잖아요. 제가 그 노래를 그렇게 딱 불렀는데 소리가 이 몇만 명의 소리가 있으니까 가수들이 많은 공연을 하지만 그래도 이 그 몇만 명의 그 함성을 받아본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조금 빨랐군요. 저는 그래요? 86년도에 저 경기장 한복판에서 춤을 췄어요. 김태훈 씨가요? 아 진짜로. 86년에? 86년에. 왜냐면 올림픽 전인데? 올림픽 주경기장을 왜 만들었냐면 이제 올림픽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86년도 아시안 게임. 아 맞아, 맞아요. 맞아, 한류 맞아, 아시안 맞아. 게임. 그러니까 저 경기장이 가수들의 공연에도 사용이 되지만 사실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라고 하면 이 개막식 행사들. 맞아요. 제가 80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희 학교가 아시안 게임 때 마스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 저 주경기장 한복판에서 보포를 입고 마스 게임을 하는 춤을 추는 역할을 맡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공연했던 기억이. 아니 그러면 김태훈 씨가 호돌이 전신인 거네요. 그렇죠. 호돌이가 이제 88년도니까. 후배네, 까맣다. 그렇죠. 제 얘기가 확 죽네요. 잠실 그 올림픽 주경기장도 그렇고 웸블리도 그렇고 다 네. 경기장이잖아요. 뭔가 경기를 치르는 곳인데 네. 이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뭐 준비해야 될 게 엄청 많겠네요. 그러면. 일단 물량이 엄청나게 투자가 돼야 되죠. 투여가 되죠. 일단 오픈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 정기적 장치들이 필요하고 더 확성할 수 있는 그 앰프들이 PA 시스템이 엄청나게 그 용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이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는요, 이제 건설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관중의 효율적인 좀 동선을 위해서 출입구를 54개나 배치를 해놨어요. 아 많구나. 네, 이게 최대 10만 명이 30분 동안에 입장 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네, 통로 폭이나 이제 관중의 이동 속도나 그리고 인파 밀집도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해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입구는 진짜 이렇게 많은데 그 경기장에 없는 게 있어요. 입구가 많은데 없는 게 있다? 네, 일단 지붕이 없잖아요. 지붕이 없겠죠, 지붕. 지붕도 당연하죠. 없죠. 엘리베이터가 없나? 이게 일반적인 건물에는 다 있는 건데 네.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이 그러네. 기둥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관객석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 기둥을 본 기억이 없어요. 뭘로 맞춰 그럼 저거? 그 안전에 좀 약간 취약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올림픽 주 경기장은 이 PSC라고 해서 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네. PSC에는 이제 공장에서 강선을 먼저 긴장을 시키고 타설 후에 경화를 시켜서 네. 긴장력을 유지시키는 이제 프리텐션 공법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시키고 경화를 시킨 다음에 네. 설치된 강선을 당겨서 긴장시키는 포스트 텐션 공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포스트 텐션 공법이 사용됐거든요. 이게 좀 쉬운 일상적인 예로 좀 드리면요. 네. 이제 여기 우리 다 신발 신고 계시죠? 네. 네. 운동화 끈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운동화 끈을 저희가 신고서 묶는 거랑 네. 그냥 묶는 거랑은 텐션이 달라요. 그죠. 이거 발을 넣고 끈을 딱 조여야 그렇죠. 텐션이 더 그렇죠. 강해요. 짱짱하죠. 아, 그리고 캠핑 많이 가셨죠? 네네. 캠핑 가면은 텐트, 텐트. 말뚝을 받고 팩이라고 하죠. 팩을 그거 받고. 받고 양쪽에서 당기죠. 그렇죠. 그런 원리가 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구조물을 위치시킨 다음에 당겨서 팽팽하게 만든다. 네. 전통적인 디자인과 또 이런 첨단 기술이 만나서 지금의 주 경기장이 탄생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공연장으로 많이 쓰는 경기장 하면 또 고척에 있는 맞아요. 스카이돔. 착하죠. 없죠, 맞아요. 착하죠, 아주. 이게 국내 최초 덤구장이잖아요. 그렇죠. 고척 스카이돔은 사실은 우리나라 공연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나눠진다고 할 정도로요. 해외 아티스트들의 벌써 이제 그 내한 자체 횟수가 달라졌어요. 맞아요. 그만큼 사실은 야구장, 프로야구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서 쓰이는 곳이 바로 이 고척 스카이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이제 종합운동장을 만들 때만 해도 이제 공연을 한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음향이나 조명이 이제 스포츠에 집중돼 있었다라면 이 고척 스카이돔은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어떤 용도를 생각을 해놔서 음향 시설이라든지 조명도 사실은 스포츠 중계뿐만이 아니라 또 이 공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 좀 변동성을 좀 자유롭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어질 당시부터 두 가지의 목적을 고려를 해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야구 팬분들한테는 뭐 야구장으로 유명하고 그렇죠. K-팝 팬분들에게는 공연장으로 익숙한 곳인데 아무래도 이 돔 구장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장점이 위에 있는 뚜껑 지붕을 뭐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특장점일 텐데 관중분들도 그렇고 가수분들도 이렇고 뚜껑이 열렸을 때 닫혔을 때 아무래도 소리의 차이가 없진 않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 다르죠. 이제. 오픈카를 타시고요. 네. 라디오를 튼 다음에 네. 뚜껑이 있을 때랑 덮었을 때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면 그 정답. 정확합니다. 천재인데?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 드린 게 아니고 네. 가수 입장에서 소리가 그러니까 또 다른 것 듣는 같아요. 입장도 있지만 네. 부르는 입장에서도 맞아요. 피로도라든가 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공연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열악하죠. 근데 그런 이제 변화무쌍한 것들이 다 이제 악기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연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다친 게 저희는 훨씬 낫죠. 닫혀 있는 게. 네네. 참 진짜 고려할 거 많은 시설물인데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교량이나 이런 거 그래도 뭐 건설회사가 많이 지어보고 시행착오도 겪고 했을 텐데 이렇게 다목적의 거대한 시설물 만들 때는 진짜 너무 고려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고척돔은 실제로 이제 과학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붕만 6,300톤. 철강 구조물이 6,300톤이 들어가 있어요. 1톤 트롯 6,300개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이게 이제 감으로 따지면 잘 오는데 시내버스 네. 있죠. 그러면 한 525대 되고 무게가 다 타고 오셨을 거예요. 승용차로는 이제 4,200대. 4,200대. 네, 그 정도의 중량이에요. 이 무게를 이제 건물 위로 띄워서 덮기 위해서 장스팬 구조라는 걸 사용을 했거든요. 이제 트러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삼각형 구조를 짜가지고 무게를 옆으로 쫙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기장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 지붕이 약간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개폐가 되게 중요한 공간이다 보니까 환기나 이제 공기 질도 많이 신경을 쓴 이제 건축물이에요. 여기에 환기 시스템이 3가지가 들어갔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늘상 아는 창문 개폐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제트팬을 하나 설치를 해서 인공적으로 강제. 이제 바람을 네, 쏴가지고. 강제로 하는 이제 환풍기를 설치했고요. 마지막은 이제 공기 정화기. 이렇게 3가지 환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 티켓팅 해가지고 가서 야구 보고 공연 보고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막
환기에만 3가지 기술이 들어가고 이런 신기술들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전혀. 김종서 씨는 이제 그런 공간에서 네. 여러 스태프들과 세션들과 이제 공연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줄은 알고 계셨어요.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건설사가 기네스 기록을 세운 것도 있다네요. 기네스. 네, 네, 네. 그 필리핀에서 한국 건설사가 만든 돔 공연장 크기가요. 그래요? 기네스에 올라갔는데 아, 그럼 세계에서 가장 큰 네, 돔 네. 공연장이라는 이야기네요. 이게 이제 크기만 우리나라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의 3배. 그거를 오. 어디 필리핀에 지었다. 예. 그러니까 필리핀 아레나라는 곳인데요. 케이팝 공연으로 다녀온 팬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재미있는 뭐 약간 당혹스러운 에피소드이기도 한데 출입구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정확하게 자기가 들어가야 될 출입구 또 이게 나가야 될 출입구를 모르면 화장실 같은 거 갔다 와서 길을 잃는다는 길 거예요. 잃겠네요. 예. 그리고 또 공연장의 특성상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넘버링만 돼 있지 거의 다 흡사하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리핀 아레나가 이제 규모도 엄청나지만 사실 발주부터 엄청난 건설이었어요. 이 발주처가 이글레시아 디 크리스토라는 이제 약간 기독교 재단 비슷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발주하는 기간부터 30개월 남짓에 이제 완공을 해야 됐던 저걸 30개월에 만든 거예요. 네, 이거 업계에서 보면은 이건 불가능하지. 불가능한 조건을 내건 거예요. 아니 체조 경기장 우리나라 체조 경기장의 3배 크기인데 그러니까 30개월 안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원래 이제 이런 규모의 시설물들은 5년 정도가 걸려요. 그렇겠죠. 네. 60개월. 그래서 그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글로벌 건설사가 많이 이제 입찰을 왔다가 다 포기했대요. 30개월 만에 할래니까. 네, 그 소식을 듣고 다 포기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 건설사가 국내 한 건설사가 딱 사업권을 땁니다. 대단하다. 정석대로 이제 발주자 요구를 들은다면 이제 맞출 수 없는 기간이었는데 네. 이제 돔 지붕을 건설하는 방식을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를 딱 생각했대요. 근데 아까 고척돔이 6,000톤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고척돔보다 훨씬 크니까 그렇죠. 지붕도. 무게도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게 지붕 무게만 따지면 9,000톤이었어요. 여기 더 거긴 크죠? 더 크네. 네, 더 크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좀 졌냐면 그 지붕을 46개 블럭으로 나눠요. 어. 나눠놓고 이제 지상에서 미리 조립을 합니다. 지붕 블럭마다. 그래서 지상에서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공중에서 네, 46개를 지상에서 조립을 하고 어. 공중에 띄워서 이제 다 재조립을 하는 거죠. 46개는 말씀대로. 네. 48개 조각으로 나눴다면 산수적으로 좀 계산해 보면 한 200조각 조금 안 되게 나눠놓은 건데 한 몇 센치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안 그렇죠.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엄청 격차가 많이 날 텐데. 그렇죠. 이게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안 맞으면 야 어디서 안 맞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그대로 조립을 할 수도 없고 다시 끄집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야 정말 최고의 정밀도. 게다가 이제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필리핀 맞아요, 같은 맞아요. 경우는 이제 태풍도 태풍도 있고 내진 설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내진 설계로 네, 이제 맞아요. 7도에서 7.5도의 이제 진도에 견디는 내진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7돌 견딘다고요? 아 그럼요. 그리고 풍속도 200km/h에 대한 거를 견디는 이제 구조가 들어가 있고요. 열대 기후에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단열, 팽창, 흡수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다양한 이제 설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고 나서도 33개월 만에 완공을 합니다. 33개월. 아니 그냥 이게 갖고 있던 기술로 33개월 만에 딱 하고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 만들어 보는 걸 텐데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 근데 이런 내진 설계, 바람, 태풍, 온습도까지 다 고려를 해서 33개월 만에 만들어냈다라는 게 진짜 이건 기적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뭐 K 푸드 유명하고 K 팝이 유명하지만 우리 K 건설이다. K 건설의 위대함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공연장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이 라스베이거스에 가면 있는 MSG 공연장. 그러니까 360도 다 영상 플레이가 이렇게 다 가능한 그런 곳인데 이거는 뭐 제가 가본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가서 보면은 약간 멀미할 것 같아요. 이게 공처럼 둥근 모양의 공연장인데 외벽에만요 약 120만 개 LED 퍽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디어와 건설의 집합체다. 그러니까 건설 기술과 IT 기술의 총합이 이제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공연장에 별명까지 생겼답니다. 무슨 별명이에요? 자, 22세기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22세기. 네, 그래서 미래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그 좌석마다 소리가 다 따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좌석마다 소리가 다 그렇게 나오는 거면 최상의 컨디션의 소리를 네. 우리가 어디 앉든 다 들을 어디 수 앉든 있다는 간에 거잖아요. 사실 공연장이 똑같은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은 자리는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 공연장은 건설 시기부터 이제 음향학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위치에 따라서 사운드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균질한 이제 음향을 이제 들을 네. 수 있는가. 네. 이거 이제 염두에서 두고 설계했다고 하는데 건축 음향학자들이 대다수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건물의 모양, 크기, 내부 재료, 그러니까 벽표면의 질감까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유난히 삼겹살집 또는 뭐 유난히 어떤 포장마차 갔는데 시끄러운 집 있어요. 이런 집들 이렇게 보면 타일로 됐어. 사람들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바닥, 벽면, 타일, 유리, 쇠 다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패브릭 같은 쇼파가 좀 있거나 그래, 맞아. 두꺼운 커튼이 좀 있거나 네. 사실은 이렇게 튀는 이런 공간에서는 벽에다가 이 커튼만 좀 넓게 쳐놔도 소리가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질감과 이제 표피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사운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굉장히 염두에다 두고 이제 음향 설계를 했다라고 그래요. 일명 이 스피어 내부에는 웨이브 필드 합성이라는 기술로 이제 좌석마다 다른 소리를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앉아 있건 간에 이 최상의 이 공연이 들려주고자 하는 그 최고의 음질을 이제 감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동그랗게만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안에다가 저런 일일이 맞춤형 음향 설계까지 집어넣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혹시 서울랜드 가보셨나요, 다들? 네, 가봤죠. 서울랜드 가보시면 되게 랜드마크적인 건물 하나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네, 동그란 네, 형태로. 그게 이제 지우대식 구조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수만 가지의 이제 삼각형이 연결돼서 이제 구조적인 형태를 이루는 거거든요. 구 형태를. 네. 이런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연장은 이제 강력한 내구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음악만을 위한 전문 공연장은 사실 좀 드물거든요. 대중음악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K-팝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음악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 공연장이 별로 없는데 참 저런 공연장을 보면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업계에서? 그래서 준비하고 있죠. 있어요? 있죠.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올림픽 주경기장 네. 리모델링 중이에요. 맞아요. 맞아. 그 사업 발표했죠. 네, 발표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한국의 위상에 맞는 아 그래요? 그 건축물이 들어설 거예요. 공연장도 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건설의 시대에서 이제 재밌는 걸 많이 배워가고 네. 또 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가면 이제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버릇들이 생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매일 한 잔씩 들이키는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카페인데요. 카페. 어느 순간 카페라는 공간이 되게 우리 집 다음으로 친숙한 공간이 됐어요. 요새 그냥 만나면 의뢰 그냥 다 카페 가서 뭐 다음 동선을 계획을 네, 거기 가서 하든지 어쨌든 카페를 일단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카페들을 갈까요, 우리?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카페 문화의 출발은 커피를 마시기 위한 단순한 어떤 식음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머물기 위한 공간으로서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이제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에서는 그 아파트 내부에 이제 단지 내에 사실은 뭐 약간 공연 비슷한 그런 녹지 공간도 좀 있고 이제 벤치가 있으면 거기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오피스텔과 빌딩이 빡빡히 들어와 있는 공간 속에서는 없어. 자기 사무 공간을 빠져나가면 사람들과 얘기할 데가 없어. 벤치도 없고 예전에는 왜 그래도 동네마다 좀 여유인데 있었어요. 나무 벤치들이 있었단 있었죠, 말이에요. 근데 있었죠. 벤치도 다 사라지고 맞아요, 이 맞아요. 복잡한 도시에서 어디 머물러서 앉아서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 공간을 이제 카페가 대신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를테면 커피값으로 내 자리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그 벤치를 못 찾으니까 맞아요. 커피 한 잔 값 내고 벤치 대신 카페 가 있는 거고. 어허. 그 여러분들 힙합이라는 그 음악의 문화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드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중세 수도사들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옷이라고 하는 건데 유별나게 이 힙합 음악이 그 대중화되면서 이 후드티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힙합 음악의 출발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슬럼가, 네. 이제 못 사는 동네에서 정식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악기를 이제 구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대중화된 음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가도 좁은 방에서 여럿이 살아야 돼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집도 아니고 트레일러 뭐 이런 데서 살고 늘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 빡빡하게 있고 자기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힙합을 하는 친구들이 헤드셋을 머리에다 쓰고 후드티를 쓰는 순간 거기가 내 세상. 거기가 온전한 자기 공간이 된다는 거죠. 어쩐지 제가 네. 최근에 후드티를 입더라고요. 아이고. 집에 내 공간이 없어. 점점 줄어드나요? 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후드티를 그게 사는구나. 많은 남성들이 그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혼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서글픈 현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공원이나 아까 말씀 주셨던 뭐 공공 쉼터를 이제 뭐 건설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 삶의 정말 이 중요한 시설물 이 공원의 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공기가 보는 것만으로 좋네. 보는 것만으로. 네. 산소가 이 피톤치드 네, 피톤치드. 느껴지시죠? 네네네. 이 공원이나 어쨌든 우리가 이거 초록의 숲을 보는 것만 해도 맞아요. 네. 사실 그 굉장히 위안을 얻잖아요. 맞아요. 그 난지천 공원 아세요 혹시? 난지천 공원. 난지천. 아니 원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맞아요. 쓰레기산이잖아요. 네, 여기가. 여기 왜 그 트럭들이 가서 이렇게 쓰레기 맞아요. 굽던 데잖아요. 그 위에 보면요, 그 막 캠핑장도 있고 그러고. 네, 맞아요. 지금은 완전 변모했죠. 그러면 그 원래 쓰레기를 쌓아놓던 곳인데 그 캠핑장 만들고 공원 만들기 위해서 그 많던 쓰레기를 다 어디다 다 옮긴 건가요? 치운 건가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만약에 옮겼더라면 또 다른 곳에 그런 쓰레기산이 생기잖아요. 근데 없어.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쓰레기를 모두 우리 발 밑에 묻었습니다. 묻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난지도는 1970년대 후반에서 이제 1990년대 초반까지 그 한 2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쓰레기가 약 1억 톤이 넘게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아마 대단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그때. 네, 엄청났었죠. 뭐 내리쬐 높이가 98m, 98m, 100m 갖고 있다. 거기에 뭐 악취, 그렇죠. 악취뿐만 아니라 거기 썩으면서 내려오면 침출수,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메탄가스. 가스. 근처에 못 가죠. 그 냄새 때문에 숨이 턱 막혀가지고. 그래. 근데 그보다 더 전에 난지도는 사실은 꽃섬이었다고 합니다. 꽃섬. 이런 이쁜데. 아, 예쁘다. 철새도 모이고 네. 거기는 농사도 짓다고 하던데. 농사를 땅콩, 짓다고요? 수수 농사 짓고. 쓰레기 묻기 전에는 네.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뭐요? 거기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박. 아니 저기가 신혼여행을 가서 그러면 어떻게 잤지? 그거부터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신혼여행을 가면 당일치기는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뒤에 갈대 숲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갈대에서? 신혼여행 가서 갈대에서. 자, 그 궁금증 이제 네네. 도경환 씨 개인의 궁금증을 네네. 남겨두고. 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질환지교를 꿈꾸며. 여기서 이제 질환지교가 난초와 지초, 그러니까 향기와 기품을 지닌 두 꽃이 서로 사귀는 모습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사성어에 있는 지와 난이 지초, 난초, 난지 이렇게 사용이 돼서 난지도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인데 우리는 이제 그 이미지가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곳에 많은 맞아요. 이미지가 돼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섬이 이제 인간의 그 폐기물에 의해서 죄다 쓰레기로 덮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제주도도 아닌데 삼다도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악취, 안 좋은 의미로. 먼지, 파리 이런 파리. 것들이 당연히 이제 들끓었겠죠. 그랬겠죠. 또 사이언스리가 분해되면 이제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이 메탄가스라는 게 되게 그 이 저마력이 세서요. 살짝만 불꽃이 켜도 불이 화재가 나요. 불이 붙는다는 나고. 거예요. 난지도에서 15년 동안 약 1,400회에 가까운 화재가 발생합니다. 계속 불났어.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 근방에 불빛이 보면 어이구 난지도 불났네? 또 불났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화재가 잦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야 이것도 뭐 단순히 매립 가지고 이런 쓰레기를 묻는 행위만으로도 이런 공원이 탄생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엄청난 걸 했어요, 사실. 이게 난지도 공원일 때는 이제 첨단 건설 기술이랑 환경 기술이랑 복합해서 여기에 다 이제 적용을 했거든요. 그 쓰레기를 뭐 다 태우겠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디로 뭐 다 옮기겠어요? 둘 다 못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발 밑에 보관하기로 이제 방법을 냈는데 이걸 그냥 흙으로 딱 덮으면 그냥 끝이 아니에요. 매립지 아까 말씀하셨던 메타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립지 안정화라는 복잡한 공정이 여기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침출수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이제 한강이나 지하수로 들어가면 난리가 그래야죠. 나잖아요. 그래서 차단할 수 있도록 이제 차단벽, 차수벽을 이제 쭉 땅속 깊이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침출수 자체가 이제 정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정화 처리장도 같이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냥 땅에 묻은 건 아니었겠죠. 그럼요. 당연히.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정말 꼼꼼하게 했다 손 쳐도 그러니까 될 것 같아. 이만큼 세겠지. 조금만 세겠지. 되는데. 그 의료리한 어마어마한데. 건물에도 왜 네. 비 오면 살짝 새. 스키 세잖아요. 메탄가스고 이제 침출수다 보니까 엄청 건강에도 위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메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쓰레기가 썩으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메탄가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땅속 깊이까지 파이프를 박아서 일부를 빼내서 에너지로도 이제 활용을 했대요. 에너지로? 재활용. 그렇지 가스니까. 그렇지. 안 빼면 터지니까 밑에서. 네, 네. 일단 빼내는데 빼낸 거를 또 재활용을. 재활용을 한 거죠. 요게 어디다가 사용했냐면 월드컵 경기장 난방 설비. 가까우니까. 여기에 가스를 활용을 했어요. 이제 쌓아올린 쓰레기산이 안 무너지는 것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 당시 때. 그렇죠. 그래서 사면 안정화랑 복토 작업으로 경사진 면을 잘 다듬었어요. 네, 최소 이제 1.4m 두께의 복토층을 쌓거든요. 네. 근데 이 위에 이제 또 나무랑 풀을 심어가지고 비가 와도 침식이 안 되고 이제 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뿌리가 무너지지 작아지는구나.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디서 흙 퍼와가지고 맞아요. 쓰레기 위에 이렇게 흙 뿌린 다음에 뭐 차로 다져놓고 거기에 그럴싸하게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이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정말 도시 안에 맘먹을 만한 엄청난 대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낭지도 생태공원화 사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공원 됐어. 네. 옛날에도 공원 하면은 딱 모두가 마음 편히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을까요? 옛날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좀 시작점을 잡아야 될 네. 때니까 공원이 처음 생긴 게 언제일까요? 공원이라면은 아마 대도시가 생기고부터. 대도시가 생기면서. 네. 올림픽 공원이 언제 생겼지? 사실 공원의 역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 넓은 땅을 모두가 공유하는 거. 공유하는 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19세기에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그래요. 대신 이제 고대 중세 도시에는 이제 광장, 시장, 뭐 묘지 같은 이제 공원 기능의 장소가 있었죠. 이것도 흥미로운 게 이제 광장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큰 건물 앞에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건물 지을 때 자재 쌓아놓을 때가 있어야 되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광장이 필요했고. 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밥 먹고 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카페 생기고 식당 생기고. 아 진짜요? 네. 진짜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건물이 완성되면 그 앞에 광장은 남고 옆에 이제 그 술집하고 식당이 카페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 어머나. 유럽 도시국가의 전형적인 어떤 모델들인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고대, 중세 뭐 이런 때 이제 광장과 건물이 생겼고 이제 공원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약간 근대적인 발명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파크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네. 그렇죠. 이게 고대 프랑스에서는 공원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 사냥감의 보호구역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울타리를 쳐놓고 굉장히 큰 거죠. 엄청난 큰 네. 거겠네. 그 안에다가 이제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동물들을 키우면서 이제 귀족의 오락공간으로 썼던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파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이라기보다는 약간 특정 계급의 정원에 그러네. 가까웠던 단어였고, 근데 이게 19세기 와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도시로 인구가 몰립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런던만 해도 100만 명이었던 인구가 650만 명까지 증가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뭐 런던 스모그도 생기죠. 예.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밀집해 있다 보니까 전염병이 생기고 하수도가 오염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공원의 어떤 필요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보면은 뭐가 급격히 발전하거나 많아지거나 이러면 딸려오는 문제점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럼 네. 그때 당시에 런던의 그 많은 문제점들은 다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공학자들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게 사실은 갑작스럽게 100만 명이 살았던 도시에 650만이 됐다.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탈 때 정원이 180명인 칸에 이게 한 500명 탔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포화 상태가. 네, 그래서 해결법이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제시가 됐던 게 바로 공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니까 숨 쉴 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에 허파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도시의 이곳저곳에 이제 공원으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이 뒤부터 이 공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감기나 전염병에 조금 덜 걸렸대요. 그러니까 분포적으로 봤을 때. 공원이 병을 줄이는 효과는 이제 연구 결과에서 나왔는데 녹지가 많을수록 코로나19 감염률이 낮았대요. 그거는 일리가 있지. 네. 그리고 또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들은 감기나 천식 이런 거에 걸리지 않고 호흡기 사망률도 되게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도 정신적인 것도 다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험이 한 번 있는 게 이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고 근접 접촉이 돼서 그 2주 동안 격리됐었어요. 그때 그랬죠. 네, 그때 이제 아마 그런 경험도 한두 번씩 다 했죠. 있었어요. 예. 저 아파트 살았는데 그때 이게 아파트에 발코니가 필요하구나. 집에서 2주 동안 꼼짝을 못 하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대도심의 공원이 발코니 역할을 한 이 거네. 아파트 입장에서 격리당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독립되어 있는 발코니가 사실은 그 아파트 공간에서 유일하게 맛볼 수 있는 자연이에요. 거기가. 어찌됐건 인간에게 이만큼이나 외부와 최소한의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의 중요성을 그 빗대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센트럴 파크가 없었으면 뉴욕엔 그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했을 거예요. 저 그 말 알아요. 이 센트럴 파크를 설계하신 분이 네. 프레더릭 로우 옴스테드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했던 명언이에요. 맞아요. 근데 대단한 분이었죠. 이제 현대 도시공원을 설계한 조경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름값이 있었는데도 이 뉴욕시가 이제 센트럴 파크 설계 공모를 했어요. 근데 익명으로 응모해서 어머나? 당선이 된 거예요. 왜요? 그렇게 자기 실력을 직접 한번 증명해 보고 싶었던 모양이네. 이름값이 아니라. 계급장 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멋진데? 센트럴 파크가 산책로가 되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예,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조경가의 설계인데 이제 길이 곧으면은 같은 풍경만 계속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꼬불꼬불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새로운 경치들을 계속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던 거예요. 세심하다. 여기가 이제 대형 토목 프로젝트였거든요. 이제 300만 그루 이상의 이제 나무랑 식물들이 거기에 이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 터널, 산책로 뭐 이런 1,500개 정도의 이제 구조물이 여기다가 지어졌죠. 요즘에는 이제 뭐 서울 외 다른 도시는 어떤지 모르지만 서울에는 이제 뭐 예전에는 한강이 보이고 그런 거를 중요시 여겼다면 네. 요새는 집 근처에 뭔가 그런 숲이 있다거나 조성이 된다거나 그래서 최근에 왜 성수동 맞아요. 핫했잖아요. 그것도 그 서울 숲 영향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숲이 주는 효과가 있나 봐요. 연희동 같은 경우도 왜 그 철길이 있던 곳에 자그마한 이제 잔디밭 같은 네네. 이제 곳이 조성이 되는데 그걸 이제 그쪽 지역 분들은 연트럴 파크라고 맞아요. 연트럴 파크. 연트럴 파크라고 하면서 이제 집 근처에 그런 공간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점차 우리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도심에 아무리 첨단 시설이 있어도 숲이 그래요. 있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제가 한 건축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빌딩들 위에 이렇게 인공 정원을 만드는 경우들이 맞아요. 부산 많잖아요. 같은 데. 그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빌딩에 갇힌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정원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고 이 지구를 큰 인공위성에서 찍게 되면 네. 이 이제 녹지였던 것을 다 파헤쳐서 인공적인 콘크리트가 올라가서 그만큼의 녹지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정원에 지붕에다 얹어주면 지구 전체의 면적으로 봤을 때 이 그렇지. 빌딩이 파괴한 것만큼의 녹지를 돌려주는 거니까. 그러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옥상 정원을 굉장히 그 선호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녹지에 대한 맞아요. 어떤 그런 로망, 그리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외국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공간이 있습니다. 청계천. 이게 이게 뭐 지금의 청계천 여러분들 딱 모습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세대는 예전에 그 뭐 그런 청계천의 모습들을 더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그때만 해도 뭔 전자 상가부터 해가지고
오만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는. 이 공구점들 되게 많았고. 맞아요. 예. 지금도 있긴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있었잖아요. 고가가 있었잖아요. 이게. 맞아요. 예. 아 근데 그때 생각하다가 요새 청계천 진짜 천지개벽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 공간이잖아요. 그럼요. 이 청계천 복원 사업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아마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하천 복원 사업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좀 더 공들였던 거죠. 네, 고가도로랑 이제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계 복원도 같이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고가도로를 없앨 것이다 뭐 이런 뉴스를 보긴 봤는데 뭐 딴 데 뭐 바빠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고가도로가 없어졌더라고요. 어떻게 없었어요? 그 정도 없애려면 뭐 이렇게 그 포크레인이 와서 이렇게 부시고 아니, 위에서 뭐 떠간다고 소리도 막 이렇게? 세게 나고 이러는데 그냥 칸만 쳐져 있고 전혀 그런 거 없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아, 난 이게 그거 진짜 비밀이 보석에 있어요. 보석. 주얼리? 주얼리? 이게 도심 한복판에서 이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장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셔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교통 문제가 또 대란이 있죠. 안전 문제도 있겠다. 그렇죠. 먼지 문제. 그리고 뭐 공기도 문제가 있고 먼지 문제도 있고 뭐 그 공사 기간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야몬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석 중에 하나 다이아몬드입니다. 커팅. 네. 다이아몬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예, 세공하는데 공업용 가공하는데 최고의- 엄청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와이어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쭉 박아요. 그래서 절단기를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와이어 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교각을 아주 그냥 절단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철근 콘크리트는 그냥 매끈하게 잘라버려요. 진짜요? 아 그럼요. 철근 콘크리트도 깔끔하게 자른다고요? 깔끔하게 잘립니다. 그걸 아마 마치 칼로 종이를 오려내서 이렇게 네, 오려낸다고요? 예, 그 모형도 이렇게 만들 정도로 진짜 그게 절단력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제일 세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그때 이제 뭐 발생하는 분진이나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물로 다 뿌리면서 하기 때문에 해결됐던 거예요. 이게 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최적의 방법을 좀 찾은 거죠. 예, 복원할 때도 이제 여러 건설 기술들이 들어갔는데 옛날에 혹시 청계천 물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헛개돼 있어가지고 우린 못 봤죠. 저는 전 세대 분들은 거기 옆에 천막집도 있었고. 예, 그렇다고 예, 얘기를 예, 저도 예. 들은 것 사실은 같아요. 저희 또 어른 세대들에게 이렇게 자주 이야기 들었을 때, 올라- 예, 뭐 이렇게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었다, 뭐 이런. 너무 예. 짝이었죠. 그 청계천 물이 없었대요. 건천이었대요. 건천. 건천. 네. 여름에만 물이 흘렀대요. 아 진짜. 장마가 장마 지고. 때? 네, 그때만 흐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강에서 물을 끌어오죠. 12만 톤을 끌어옵니다. 깨끗한 물을 끌어와가지고 항상 수심이 일정하도록 만드는 이제 수공 시스템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하천도 복원하고 이제 역사적 교량도 함께 복원해서 문화성도 같이 살린 사업입니다. 거기 물만 맑은 게 아니라 다닙니다. 물고기 다니던데? 그럼요. 물고기 다닙니다. 다녀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2004년도에는 이제 베네치아 건축 비엔날레에서 이제 최우수 시행자상을 수상했고요. 2010년도에는 이제 하버드대 디자인 스쿨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쌓고 쌓아서 지금은 이제 서울로 네. 7017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로 7017. 네. 그게 서울역의 그 고가도 거기에 만든 공원. 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도심 속의 이제 공중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970년대에 만들어진 이제 자동차 도로가 있었죠. 그걸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사람이 다니도록 이제 길을 변경한 거예요. 길이가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이 고가 위에다가 공원을 만든 거죠. 지면이 아닌 공중에 떠 있는데 1km 정도를 가로지르고 있다라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울 한복판을 이어놓은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게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서울에서 가장 이제 중심지였던 서울역, 네. 남대문시장, 해운동,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는데 정원을 오픈은 지금 한 상태입니다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건설 기술이 이제 더 들어간 휴식 공간이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외국 가면 어떤 특정한 거리 굉장히 유명한 데 많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서울의 여러 가지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공중에 있는 산책로. 거기 뭐 맛집도 있고 뭐 카페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제 조성들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늘상 하는 그 공연장에 이렇게 또 첨단 그 과학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지를 처음 알았고 그 K건설사, 맞아요. K건설사의 그 형이
또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자긍심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다닌 많은 이 건설의 시대가 여러분들 즐거우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설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우주에 있다는 게 느껴지세요, 진짜로? 새로운 얼굴입니다. 강성주 박사님 모셨습니다. 처음으로 전원이 여성으로 185조 원. 협찬이에요. 화성 식민지화 계획을 제가 발표합니다. 저만 가든가 저만 지구에 있든가. 그때쯤 가면 동상서 있을 것 같아. 화성의 최초 개척자. 즐거운 방송에서 Save the next channel A